지금 시장 비트코인 하락하고 있죠. 여기에 따른 패닉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패닉셀의 원인의 한가운데서는 주식 하나가 있습니다. 좀 이름이 어려운데 영어로 STIC라고 부르고, 쉽게 말씀드리면 마이클 세일러의 회사가 돈을 빌리려고 만든 특별한 주식입니다.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더 매수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한테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모았고, 대신에 이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한테는 매달 이자 같은 것들을 꼬박꼬박 줬습니다. 그것도 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줬어요. 1년에 무려 11%가 넘는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좋았었죠. 그래서 이 주식이 원래 목표 가격이 있었는데 약 14만원 근처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설계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문제가 생겼죠. 이 가격 자체가 목표보다 한참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거고, 얼마 전에는 12만원까지 내려갔고, 이 주식이 세상에 나온 뒤로 가장 낮은 가격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뭐 주식 하나 떨어진 거 아니냐, 이게 뭐 대수냐,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비트코인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건지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주식이 목표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회사는 곤란해집니다. 아까 이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 살 돈을 모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식이 목표보다 저렴해지면 이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가 어려워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을 사모으던 엔진이 잠깐 멈추는 셈이겠는데요. 그리고 더 큰 걱정은 따로 있었어요. 이 회사가 주식을 산 사람들한테 매달 약속한 돈을 줘야 됩니다. 그 돈을 마련하려고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을 팔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들이 퍼졌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회사는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조금 팔았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매도했었죠. 사람들 머릿속에서 무서운 그림이 그려졌어요. 돈이 부족해서 비트코인을 파는 거 아니냐, 그럼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떨어지면은 회사 자산도 줄어들 거고, 그럼 또다시 팔아야 된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가격은 끝도 없이 아래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죽음의 나선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번 빠지면 계속해서 아래로만 도는 소용돌이라는 뜻이고, 시장이 패닉에 빠진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정말로 그 소용돌이가 시작된 게 맞을까요?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바로 이 지점 자체가 달랐다라는 건데, 이 소용돌이가 진짜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제로 매도해야 되는 순간이죠. 누군가가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압박을 하는 심각한 자금 부족 현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나와요. 이 회사가 만든 주식에는 그 갚아야 되는 날짜가 아예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회사가 돈을 빌리긴 했는데 영원히 안 갚아도 되는 구조예요. 대신에 매달 약속한 이자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회사한테 지금 당장 비트코인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로 매도할 이유가 없으니까 소용돌이의 첫 번째 단추가 아예 채워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 벤치마크라는 큰 투자 회사의 분석과도 비슷하게 봤어요. 죽음에 나선 이야기는 중간 단계를 여러 개 건너뛴 거라고요. 회사가 비트코인을 의미 있게 매도하기 전에 먼저 써야 될 현금이 따로 쌓여 있다는 거고, 그럼 4년 만에 매도한 그 비트코인은 대체 뭐였을까요? 왜 팔았을지 여기서 한 번 더 소름이 돋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마이클 세일러는 이 매도를 갑자기 한 게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에 미리 예고를 했었습니다. 시장에 메시지를 주려고 비트코인을 조금 매도할 거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사의 신용 점수를 매기는 곳에서는 비트코인을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그게 진짜 쓸 수 있는 돈인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주 조금씩 팔아가지고 이거 봐라, 우리는 필요하면은 이걸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준 것 뿐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마이클 세일러가 항복한 게 아니라 일종의 증명을 했던 셈입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매도했을까요? 약 34억 정도를 팔았는데 이 큰돈처럼 들리죠? 근데 이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 전체에서 이게 얼마나 되느냐? 0.0038%입니다. 지금 1만 개 중에 한 개도 안 되는 수량인 만큼 엄청 작은 소량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여전히 비트코인 84만 개가 넘는 엄청난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더 놀라운 건요, 비트코인을 34억 원어치 판 바로 그 주에 이 회사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오히려 1770억을 새로 모았습니다. 매도한 돈의 50배가 넘는 금액을 모았다라는 거고, 한쪽에서 조금 내보내고요, 또 다른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채운 겁니다. 이 무서운 헤드라인 뒤에 숨어있는 진짜 그림들, 이제 조금 보이시나요? 이걸 비트코인 전체 이야기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비트코인이 크게 무너졌던 때를 떠올려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인을 토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아야 되다 보니까 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강제로 매도를 해야 됐던 거죠. 그게 가격을 더 끌어내렸다라는 거고, 지금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진 이 회사는 바로 그 강제로 매도해야 되는 날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무서워하던 위험 하나가 사실은 구조적으로 아예 텅 비어있는 셈이라는 거고, 이건 전문가들이 오히려 매수할 때 본 이유에 가깝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을 사모으던 엔진은 지금 멈춰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좋은 얘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특별한 주식이 목표 가격의 아래에 있는 동안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비상용으로 쌓아둔 현금도 줄어들고 있을 테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초에는 약 3조 원이 있었는데 그게 5달 만에 1조 2천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현금으로 과연 몇 달이나 버틸 수 있는지 자료마다 계산이 조금 다르게 나오겠지만요. 비슷한 상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내놓는 경쟁자까지도 나타난 마당에서 이 돈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흐름까지도 보여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비트코인을 마구마구 던지는 게 아니라요. 쌓아둔 현금과 아주 적은 조정으로 버티는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결국에 강제로 매도하게 만드는 날짜가 없고요. 회사 측에서도 비트코인을 던지기보다 주식을 매도해서 돈을 모으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붙어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크게 미끄러진다. 그럼 이 계산은 다시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기가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무너질 위기는 존재하고 있지만 지켜보셔야 될 압박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4년 만에 비트코인 매도는 항복이 아니라 오히려 강제로 매도할 이유가 없는 구조를 거꾸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무서워하고 있는 소용돌이 자체가 그걸 돌릴만한 첫 번째 단추 자체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다만 비트코인 더 버텨주느냐, 이 그림이 끝까지 유지될지를 가르는 열쇠라는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죠. 강제로 매도할 이유가 없는 이 거대한 회사가 만약에 다시 비트코인을 사는 쪽으로 엔진을 켠다면 그때 시장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게 될까요? 알트코인과 단기코인에 진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현실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목표가도 없이 매수를 하고 또 비중 조절도 없이 무리하게 들어가고 몰빵 투자하고 그럼 투자보다도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커지게 됩니다. 하루 종일 차트 보고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만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종합방에서도 항상 목표가, 비중에 대해서 함께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투자보다 중요한 점은 결국에 내 일상이기 때문에 목표가에 대해서 미리 설정을 해주시면요. 정말 불필요하게 신경 쓸 일이 줄어들게 될 거고 비중까지 조절하면서 여러 가지 하락이 나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장들을 따라가기보다도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을 활용하는 습관들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리플의 대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미국의 한 경제방송에 나왔었죠. 거기서 갑자기 JP모건이라는 거대한 은행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을 대놓고 공개 저격했습니다. 이 다이먼이 한 말을 두고 완전히 틀렸다. 일부러 사실을 비틀어서 말한 거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 평소에 점잖기로 유명한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한 거는 같은 인터뷰에서 흘러나온 숫자 하나였습니다. 이 숫자가 도대체 뭐였길래 오늘 끝까지 보시면은 리플이라는 회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번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CEO 갈링하우스 측에서는요. 여기서 크게 3가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먼저 첫 번째, 리플이 새로 내놓은 인공지능 결제 도구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가 올해 얼마를 벌지에 대한 목표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매출 이야기가 조금 묘했는데 갈링하우스 측에서 올해 안에 1조 4천억 원 정도를 벌겠다라고 말을 했고 근데 이 숫자에서 자기네 회사가 들고 있는 XRP 코인의 값은 일부러 뺐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자기가 가진 걸 더 자랑을 하죠. 근데 왜 자기 코인을 굳이 빼고 말을 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이 1조 4천억 원은 이미 번 돈이 아닙니다. 올해 안에 그만큼 벌겠다는 목표치를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었는데요. 이 인터뷰를 자세히 뜯어본 한 전문가가 짚은 내용인데 리플이 작년 한 해 동안 다룬 돈의 규모가 우리 돈으로 바꾸면 1경 8천조 원이라고 해요. 1조도 아니고 무려 1경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솔직히 상상이 잘 안 되는 액수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그 뒤에 붙은 말이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 중에서요. 코인 방식으로 오간 건 0%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코인 방식으로 오갔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요. 쉽게 풀어드려 보자면은 돈을 보내는 방법 중엔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은행을 거치는 옛날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XRP 리플 같은 코인으로 보내는 새로운 방식이 있습니다. 그 1경 8천조 원이라는 돈들은 거의 다 옛날 방식으로 흘렀고요. 또 새로운 코인 방식으로 넘어온 거는 거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0%라는 숫자가 사실은 리플한테 가장 좋은 소식일 수 있다는 거고 왜 그런지 살펴보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리플이 이미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가까이서 다루고 있죠.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옛날 방식으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이 흐름들을 조금씩 코인 쪽으로 끌어오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겠고 그 1경 8천조 원 중에서도 단 1%만 XRP 쪽으로 넘어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엄청난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았다라는 건요. 그만큼 앞으로 넘어올 자리가 많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그 돈들을 어떻게 끌어올까요? 바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AI 결제 도구가 등장합니다. 리플이 지난 6월 12일 AI를 위한 새로운 결제 도구를 내놔. 그리고 이게 무슨 도구냐? 사람이 일일이 결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돈을 내고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결제에 XRP하고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고,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게 만든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쉬운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특정 어떤 AI한테 일을 시키면은 그 인공지능이 다른 프로그램을 빌렸을 때마다 사용료가 생기죠. 이제 그 사용료에 대해서 AI가 사람 손을 거치지도 않고 XRP로 직접적으로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AI가 직접 지갑을 만들고요, 잔액을 확인을 하고요, 결제까지 보내는 게 가능해진 상황이고, 이건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 지금 막 시작이 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인공지능 AI 결제 도구도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도 전부 그 거대한 옛날 돈의 흐름들을 새로운 코인 방식으로 끌어오기 위한 도구인 거고, 여기까지 오니까 맨 처음에 이상하다고 했던 그 장면들이 다시 떠오르시죠.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제 그 장면이 비로소 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갈링하우스가 부딪힌 거는 지금 미국에서 코인 관련 법을 만드는 문제 때문이었어요. 다이먼 측에서 그 법이 안전장치를 약하게 만든다고 했고, 갈링하우스는 그게 틀렸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 이렇게 강력하게 부딪혔을까요? 여기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거대한 돈의 흐름들이 코인 쪽으로 넘어오기 직전이라는 거, 기존의 큰 은행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방식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 돈의 길목을 쥐고 있던 은행들은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단계에서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은 거겠죠. 이 제이미 다이먼 측에서 그 법은 막으려고 하면서도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결제의 핵심이 될 거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미래는 인정을 하는데 속도는 늦추고 싶어하는 그 묘한 자리에 지금 JP 모건이 서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카드 회사인 마스터카드도 비슷한 시기에 인공지능 AI 결제판을 깔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는 리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짚고 갈게, 리플 혼자 들어간 게 아니죠. 코인베이스, 스트라이프 같은 쟁쟁한 회사들 30곳 넘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이 마스터카드를 독차지했다가 아니라요, 큰 회사들이 한 판에 다 같이 모였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승부처는 그 안에서 XRP가 기본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XRP를 들고 있는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건 내일 XRP 가격이 폭등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워요. 갈링하우스가 매출에서 XRP를 일부러 뺀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인데, 리플은 코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회사 자체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코인 값에 기대지 않고도 버티는 회사가 되겠다, 바로 이 뜻인 거죠.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회사가 코인 값에 덜 기댈수록 오히려 그 코인은 더 오랜 시간 살아남습니다. 시장이 추운 시기가 와도 회사가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소식은 지금 당장 상승한다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더 단단해졌다, 이 뜻에 더 가깝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XRP 가격을 진짜로 움직일 방아쇠는 가격 그 자체보다도 미국의 코인법이 언제 통과되느냐에 있습니다. 왜냐면 그 법이 정리가 돼야지 큰 은행들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가 있겠고,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그 거대한 돈의 흐름이 진짜로 코인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다만 그 법이 정확히 언제 통과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숫자에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시기보다는요, 그 법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결국에 리플은 이미 거대한 돈의 흐름을 가까이서 다루고 있고요, 또 새로운 인공지능 AI 결제 도구로 그 흐름을 코인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큰 은행을 향해서 세게 나왔다라는 거는 그 흐름들이 넘어오기 직전이라는 신호일 수 있겠고, 그리고 진짜 방아쇠는 가격이 아니라 미국의 법이 언제 풀리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만약에 그 법이 정말 통과된다면 가장 먼저 코인 쪽으로 움직이는 큰 은행은 과연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물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는요, 시장이 회복할 시간들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이겠습니다. 하지만 선물 매매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청산으로서 모든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너무 조급함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같은 돈으로서 더 많은 수량들에 대해서 모을 수 있는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요, 오히려 마라톤이죠.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거보다도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장, 국내장은 연일 상승 중인데 암호화폐 시장만 대폭락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직접적인 원인은 스트래티지라는 미국 회사에 있습니다. 원래 평범한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번에 어느 순간부터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사모기 시작을 하더니 지금 이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이 약 84만 개고요. 한 회사가 세상 비트코인의 4%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의 진심인 회사였었는데 이런 회사의 재무가 위험하다 이런 속보들이 술술 뜨면서 지금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큰일이었을까요? 이 문제의 한가운데는 STRC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돈을 끌어모으려고 사람들한테 판 일종의 투자 상품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넣으면 회사는 그 돈으로 또 비트코인을 샀고 이 상품은 원래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5만 원 근처에서 딱 붙어 있게 만들어 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13만 원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정해진 가격보다 11%쯤 빠진 건데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알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이 상품 가격이 정해진 선 위에 있어야지만 회사는 새 상품을 계속해서 팔 수가 있었고 그 돈으로 또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고요. 근데 가격이 그 아래로 떨어지면 회사는 새로 파는 것들을 멈춰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사모으던 돈줄 하나가 막힌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답답한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상품은 돈을 넣은 사람들한테 매달 현금을 꼬박꼬박 줘야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들고만 있으면 매달 돈이 나오는 자산이 아니죠. 들어올 돈들은 막혔는데 나갈 돈은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회사는 이번에 비트코인을 팔았었고요. 그리고 그 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가장 사랑한다던 회사가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약속한 돈을 준 거죠. 그럼 이 회사는 앞으로 괜찮은 걸까요? 여기서부터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싫어해온 피터 시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세일러를 정면으로 저격했습니다. 이 세일러는 이 회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시프는 세일러가 투자자들을 속였고 또 손실이 크게 나면은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심지어 이 상품이 사실상 돌려막기에 가깝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 새로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주는 구조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 피터 시프 측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당국이 조사를 시작했다? 이런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반대쪽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또 시장 전문가들 중에 일부는요. 이번 하락이 큰 위기가 아니라 그냥 상품 구조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가격 조정이다. 그래서 잠깐 하락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쪽에선 위험 신호라고 보고 있고 다른 쪽은 그냥 단순한 조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분석하는 한 회사가 이런 추정치를 내놨어요. 지금 이 회사가 가진 현금으로 매달 약속한 돈을 주다 보면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대략 7개월 반 정도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한 곳의 추정치인데요. 하지만 이 회사가 무한정 버틴다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로 보인다라는 거. 이 느낌 자체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까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전부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럼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이렇게 한쪽이 흔들리는 동안에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겁먹고 코인시장을 통째로 떠났을까요? 비슷한 시기에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상품에서는 오히려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리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는 오히려 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80억 원 정도가 리플 쪽으로 들어왔고요.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이겠죠. 이 시장의 돈들이 코인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리플 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코인을 아주 많이 가진 큰손들이 지난 6개월 동안 리플을 15억 3천만 개나 사모았고 그것도 거래소에서 빼가지고 어디론가 차곡차곡 옮겨 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거래소 밖으로 옮기는 건 당장 매도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신호를 읽히곤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리플은 실제로 쓰이는 영역도 넓히고 있죠. 최근에 아프리카의 한 큰 결제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 가치가 우리 돈으로 4조 8천억에 달합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리플의 기술을 실제 송금망에 집어넣기로 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리플이 만든 디지털 코인을 100개가 넘는 블록체인에서 쓸 수 있게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려우면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스트레티지라는 회사는 돈을 더 끌어와야만 굴러가는 구조고요. 또 리플 쪽으로는 실제로 쓰고자 하는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코인이지만 돈이 들어오는 이유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여기서 소름이 돋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번 일은 사실 비트코인이냐 리플이냐 이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코인에 돈을 거는 방식이 바뀌는 장면이라는 거고 그냥 사놓고 오르기만 기다리는 방식에서 실제로 쓰이는 쪽으로 이 수요의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솔직한 말로 말씀드릴 건요. 그렇다고 리플이 무조건 상승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리플도 여전히 비트코인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오늘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따라서 그냥 폭락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크게 흔들린다. 그럼 리플 XRP도 같이 끌려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당분간 리플 가격은 비트코인 눈치를 보면서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리플 가격이 우리 돈으로 1,700원 안팎이죠. 위로는 1,9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아래로는 약 1,600원 근처가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감이 풀리면서 리플이 1,950원까지도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구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고, 다만 그 안에서도 방금 본 자금의 방향성, 이것만큼은 비트코인보다 리플 XRP 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결국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회사가 흔들리게 되면서 그 방식의 약점이 드러나 버렸고, 그리고 그 돈은 코인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실제로 쓰이는 쪽으로 조용히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의 끝에 리플이 있다는 게 지금 숫자가 보여주는 이야기고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 흐름이 그냥 잠깐의 반등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돈이 자리를 바꾸는 진짜 시작으로 보이시나요? 여러가지 댓글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들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반영드릴 예정이고, 투자 시장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르는 거, 위험한 거, 그리고 확신이 없는 거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업비트, 빗썸 같은 익숙한 현물 거래소 중심으로 운영하시고 선물 매매는 항상 조심할 줄 아셔야 됩니다. 현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24시간 열려있는 시장인데 선물은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손실을 넘어가지고 청산으로서 자금 자체가 사라질 수가 있겠죠. 해외 거래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안 하시는 게 낫겠죠.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내가 빠르게 크게 버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투자하면서 지킬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가 결국에 성공하는 겁니다. 안전한 방법으로 꾸준하게 투자하는 거, 결국에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코인이 지금 유럽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인의 이름은 테더입니다. 가격이 거의 안 변하게 만든 코인인데 이런 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유럽의 큰 거래소들이 이 테더를 줄줄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이 사건 앞에서 한 코인이 오히려 조용하게 자리를 넓히고 있었거든요. 바로 리플 XRP입니다. 유럽이 미국 돈을 견제하려고 나섰는데 왜 하필 리플만 웃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유럽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부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유럽이 테더를 내린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테더가 유럽의 새로운 규칙들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유럽이 얼마 전에 자기 동네에서 거래되는 모든 코인들은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조금 어려워요. 그냥 유럽 코인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테더는 이 규칙을 전격 거부했고요. 그렇게 규칙을 지키는 거래소들은 테더를 상장 폐지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서 유럽이 진짜 신경 쓰는 건요, 사실상 규칙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 돈입니다. 지금 미국은 미국 돈에 묶인 코인을 아주 적극적으로 밀고 있죠. 작년에 이걸 도와주는 법까지 만들었고, 미국은 이 코인으로 미국 돈의 힘을 전 세계에 더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들이 불편했던 겁니다. 미국 돈에 묶인 코인이 퍼지면 퍼질수록 유럽 사람들도 결국에 미국 돈을 더 쓰게 될 테고, 심지어 유럽 중앙은행의 고위 인사도 최근에 이런 코인이 미국 돈의 우위를 더 굳힐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요, 자기 본인들만의 코인, 그러니까 유럽의 돈에 묶인 코인을 직접적으로 만들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유럽이 왜 이렇게까지 미국 돈에 기대는 걸 싫어할까요? 사실 이 정답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2년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그 해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었죠. 그러면서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러시아에서 서비스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비자랑 마스터카드는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그 카드 회사가 맞아요. 둘 다 미국 회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 사람들은 이 카드를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제하던 길이 한순간에 막히게 됐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한 가지 나라가 쥐고 있는 결제 시스템은 그 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진짜 두려움은 바로 이겁니다. 남이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길에 의존하는 거. 돈이 오고 가는 길을 남의 손에 맡겨두면요, 그 사이가 틀어졌을 때 그 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은 지금 남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유럽 돈에 묶인 코인도, 유럽이 직접적으로 준비하는 디지털 화폐도 전부 다 같은 이유와 맥락에서 나왔다라는 거고, 여기서 조금 묘한 점이 하나 보이는데요. 한번 짚어드려 보자면, 유럽이 만들고자 하는 그 해법도 따지고 봤을 때 누군가가 쥐고 있는 길이라는 뜻이죠. 다만 그 주인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바뀌어 있을 뿐인 거고, 한 나라가 끊을 수 있어서 무섭다고 했는데 그 끊을 수 있는 사람만 바꾼 셈입니다. 결국에 그럼 그 두려움을 진짜로 풀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요? 어느 한 가지 나라도 혼자 쥐고 있지 않은 길, 그래서 누구도 마음대로 끊을 수 없는 길이겠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맨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상한 장면들이 설명되기 시작을 합니다. 리플한테는 지금 자기들이 만든 돈의 이동 통로가 있죠. 그리고 이 통로는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돈을 옮기든 유럽 돈을 옮기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둘 다 통과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미국 편과 유럽 편으로 전부 다 갈라질수록 양쪽을 다 이어주는 이런 길들은 쓸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 이건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다들 미국 돈을 믿고 잘 쓰던 시절에는 굳이 그런 중립적인 길이 필요하냐 이러면서 시큰둥했었어요. 그러다가 유럽이 대놓고 미국 돈을 견제하기 시작한 지금 이 시점, 그 중립적인 길이라는 아이디어에 몇 년 만에 진짜로 힘이 실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머릿속 이론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테더가 유럽에서 상장 폐지되면서 아주 큰 빈자리가 생겼죠. 참고로 테더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코인입니다. 그 규모가 우리 돈으로 260조 원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가 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빈자리 근처에서 리플이 만든 코인이 조용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코인의 이름은 리플 RLUSD입니다. 리플이 직접적으로 만든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 코인의 크기가 최근에 우리나라 돈으로 2조 4천억을 넘어선 상황이고, 그리고 이 코인은 바로 그 리플의 통로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리플이 올해 2월달 룩셈부르크에서 정식적인 허가를 받았었죠. 룩셈부르크는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 허가가 왜 중요하냐? 이걸 받으면 유럽 경제지역 30개 나라에서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한 나라의 허가로 인해 가지고 유럽 전체 문이 열린 셈인 건데, 게다가 이 RLUSD라는 코인의 돈은 미국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오래된 은행 중에 하나가 맡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맡아둔 게 아니라요, 믿을 만한 큰 은행이 지키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유럽의 그 규칙은 올해 7월 1일에 완전히 시행이 됩니다. 그 날짜가 코앞이라서 지금 거래소들이 서둘러가지고 정리에 나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무섭게만 들리던 이 통화 싸움 뉴스가 사실은 리플이 원래부터 잘하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 규칙 때문에 자격 없는 코인들이 빠지고 있는데 살아남은 쪽 중에 하나가 하필 리플의 통로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들. 여기까지 들으면 상당히 그럴듯하죠. 근데 너무 앞서가기 전에 솔직하게 짚고 가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먼저 지금 이야기는 가격이 오른다는 약속이 절대 아니고, 리플 XRP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영상이 다루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실과 가격은 분리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도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리플의 코인 RLUSD는 사실 미국 돈에 묶인 코인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유럽이 견제하는 바로 그 미국 돈 쪽에 속해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유럽이 미국 돈을 때리니까 리플이 무조건 좋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고, 리플의 진짜 강점은 그 코인이 유럽 편이라서가 아니에요. 그 밑에 깔린 통로가 어느 돈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둘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그 유럽 30개 나라 문이 열렸다라고 했죠. 이건 리플이라는 회사가 사업할 자격을 얻었다는 뜻이고, 근데 RLUSD라는 코인 자체가 유럽 공식 명단에 전부 다 올라간 건 아직 아닙니다. 올해 5월달 기준으로 이 코인은 유럽의 공식적인 등록 명단에 아직 올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만 살펴보면요, 리플의 코인이 유럽에서 살아남은 합법적인 선택지 중에 하나로서 조금씩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총 3가지입니다. 회사가 이미 유럽 사업 허가를 받았고요. 가장 큰 경쟁자였던 테더는 유럽에서 빠졌고요. 그 코인의 돈을 큰 은행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 코인의 공식적인 등록 절차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결국에 지금 유럽은 미국 돈에 기대는 걸 줄이려고 본격적으로 나섰고, 그리고 그런 싸움들 속에서 규칙이 시장을 한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살아남은 쪽 중에 하나가 어느 편도 들지 않는 리플의 통로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자기 돈에 묶인 코인을 직접적으로 내놓는 순간 어느 편도 안 되는 리플의 그 중립이라는 무기는 더 강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위협받게 될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에는 역사적인 패턴상 비트코인이 1억 간다라고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땠죠? 시장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곤 했는데요. 리플 XRP도 역시 600원대에서 5,000원까지 상승했던 시점이 있었고, 결국에 중요한 점은요, 이 상승장이 온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조용할 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답답한 시기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미래의 수익들은 이런 시기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웃고 싶다면 시장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기회라는 것들은 항상 가장 조용한 순간들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기 좋은 시점은요, 내가 기쁘고 시장이 드디어 상승하는구나, 이렇게까지 회복했구나, 이런 기분이 들 때 오히려 매도하기 좋은 시기일 확률이 높겠고, 반대로 매수하기 좋은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상황일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XRP 가격은 꿈쩍을 하는데 여기 진짜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리플이라는 회사는 지난 1년 사이에 몸집이 3배로 커졌죠.
근데 우리가 들고 있는 리플 코인 가격은 같은 기간에 오히려 40%가 빠졌고 회사는 날아가고 있는데 코인은 하락한 겁니다. 지금 리플 XRP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은 이 이상한 일들의 진짜 이유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며칠 전에 나온 엉뚱한 뉴스 하나를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리플이랑 연결이 됩니다. 미국에서 스트라이브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 대표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용시장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우리 돈으로 300조 원을 끌어오는 게 목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신용이라는 말입니다. 신용시장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큰 기관들끼리 서로 돈을 빌려주고 또 빌리는 시장입니다. 이 대표는 한마디를 더 못했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돈을 굴리는 기관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다라고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기죠. 이건 분명히 비트코인 이야기인데 왜 제가 리플 영상에서 이걸 꺼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앞으로 커진다고 말한 바로 그 시장에서 리플은 이미 1년 전 길목을 사버렸거든요. 리플이 작년에 히든로드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인수에 들어간 돈은 우리 돈으로 1조 9천억 원, 그러니까 거의 2조 원이었어요. 이 회사가 그리고 뭐 하는 곳이냐? 큰 기관들이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거래를 마무리하는 일들을 한 곳에서 전부 처리해주는 곳입니다. 여기서 거래를 마무리한다라는 거는 거래가 끝난 뒤에 돈과 물건을 실제로 주고받게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일들이고 이 회사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기관들을 위한 신용 네트워크다라고요. 그 규모도 어마어마했었는데요. 리플이 사기 전에도 이 회사는 한 해에만 우리 돈으로 4천조 원이 넘는 거래들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리플은 이 회사를 산 다음에 이름을 리플 프라임으로 바꿨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회사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수수료를 받죠.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거래만 많으면 회사는 돈을 버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점이 뒤에 가서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제 아까 그 비트코인 뉴스랑 연결이 되죠. 스트라이프 대표가 신용시장이 앞으로 커진다고 했죠. 그 시장에서 돈이 오고 가려면은 누군가는 그 거래를 처리해주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리플이 바로 그 길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누가 비트코인에 돈을 끌어오든지 간에 그 돈이 지나가는 길목에 대해서 리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상해지는데요. 회사가 이렇게 잘 풀렸으면 코인 가격도 같이 상승해야 정상 아닐까요? 근데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리플 밑으로 들어간 뒤에 1년 만에 그 규모가 3배로 커졌습니다. 게다가 올해 4월달 투자등급 신용등급이라는 걸 받았어요. 신용등급이 뭐냐? 이 회사한테 돈을 빌려줘도 떼일 걱정이 적다. 이렇게 전문 평가 기관들이 매겨주는 점수입니다. 이 보통 같은 경우 은행 같은 곳들이 받는 점수고 코인과 관련된 회사가 이런 점수를 받았다? 그건 사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도 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가지고 40%가 빠져버렸죠.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한 게 있는데요. 지금 거래소에 남아있는 리플 물량이 7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까지 줄어들었고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에 매도할 물건들이 거의 다 말랐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큰손들이 가진 비중은 2018년 이후에 가장 높아졌는데요. 그리고 이 큰손들은 지금은 또 코인을 더 사모으는 중이에요. 특히나 올해 초에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 2023년 이후로 가장 큰 규모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려보자면요. 회사는 잘 나가고 있고 매도할 물량들은 말라가고 있고 큰손들은 사모으고 있는데 가격만 가만히 있는다는 겁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죠. 그럼 도대체 왜 이 좋은 조건들이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 오늘의 정답이 있습니다. 지난 1년만 놓고 봤을 때 회사가 좋아진다고 해서 코인 가격이 따라오르진 않았습니다. 아까 회사는 수수료로 돈을 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회사 사정과 코인 가격은 생각보다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의 코인 가격은 뭐에 묶여있느냐? 회사 실적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은 두 가지 사건에 묶여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법입니다. 미국에서 리플을 공식적으로 상품으로 인정해주는 법이 지금 논의되고 있죠. 이 법이 왜 중요하냐? 한번 법으로 정해지면 그 다음 정부가 마음대로 못 바꾸기 때문입니다. 큰 기관들은 보통 규칙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큰돈을 넣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법 같은 경우는 그 큰돈이 들어올 문을 열어주는 셈인 거고 지금 이 법이 미국 상원에서 투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100억가는 7월 4일 전에 끝내고 싶어요. 통과될 거라고 보는 쪽이 예측 시장에서는 70%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은 사람들이 의외로 잘 안 보는 건데요. 지난 5월 19일 트럼프 측에서 지시를 하나 내렸습니다. 리플이 미국의 결제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게 해줄지 90일 안에 결정을 하라는 거였어요. 지금은 리플이 다른 은행들을 한번 거쳐야 되는데요. 이게 허락되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회사란 준비물은 거의 다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매도할 물량도 말랐고요. 큰손도 사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을 움직일 만한 신호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결정이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법이 만약에 가까운 시일 안에 통과된다. 그동안 따로 놀던 회사의 성장과 코인 가격이 다시 붙기 시작할 수 있겠고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지금 거래소에 매도할 물량들이 워낙에 말라있기 때문에 매수하려는 돈들이 조금만 들어도 가격이 평소보다 크게 움직이죠.
실제로 리플 관련 투자 상품에서는 이미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와 있고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는 법이 통과되면은 그 몇 배가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 법의 투표가 예정보다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의 일부는 이미 가격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최근에 미국 연준 회의 이후에 위험한 자산에서 돈이 빠지는 중입니다. 리플이라는 회사가 어느새 신용 등급까지도 받는 진짜 금융회사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코인 가격은 아직까지 켜지지 않은 스위치 하나를 기다리는 중이죠. 그리고 그 스위치 중에 가장 큰 거, 바로 그 법안 투표가 몇 주 안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그 법이 정말로 통과되는 날, 거래소에 매도할 물량들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말라 있다면 가격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시나리오들 숫자로서 같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을 장기적으로 너무 효율적으로 보유하고 싶다면요. 오히려 리플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좋아하는 마음이 지나쳐버리면은 객관적인 판단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이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도 더 상승할 것 같고 하락이 시작됐는데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추격 매수를 반복하게 되고 평균 단가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리플 XRP가 좋을 때도 오히려 리플 정보방에서는 적당한 단기 고점에 대해서 분할 익절, 분할 매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던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이 정도면 너무 많이 상승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일부라도 매도할 수 있고 반대로 이 정도면 충분히 하락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분할 매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리플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리플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시각들을 함께 전달드리는 이유들 결국에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신념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보는 습관들, 결국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준다는 사실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회사 스페이스X가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장이라는 거는 그동안 일부 사람만 사고 팔던 회사 주식을 이제 누구나 살 수 있게 시장에 푸는 걸 뜻하는데요. 근데 이번 상장은 보통 상장이 아니었어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상장이었다는 거고 이 한 방으로 인해서 회사가 끌어모은 돈이 100조 원이 넘어갑니다. 상장 첫날 매겨진 회사 전체 가치는 3천조 원에 달했고요. 이렇게 엄청난 뉴스가 터졌는데 왜 도지코인은 상승을 못했을까요? 사실 도지코인은 한동안 힘을 못 쓰고 있었죠. 4년 전 최고가에서 거의 90% 가까이 떨어진 상태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좋은 뉴스 하나면은 확 튀어 올랐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날 도지코인은 오히려 잠깐 상승했다가 곧바로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을 찾으시려면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이거부터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일론 머스크는 회사를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가 있고요. 또 방금 상장한 스페이스X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SNS인 X도 있습니다. 예전에 트위터라고 불렸던 그 어플인데 근데 요즘에 머스크가 하는 행동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한 가지 방향성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흩어져 있던 회사들을 한 개로 합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SNS인 X를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인 XAI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XAI를 이번에 상장시킨 스페이스X 안으로 다시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페이스X 안에는요. 우주 로켓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SNS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 마지막 퍼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바로 여기서 전기차 회사 테슬라까지도 스페이스X에 합쳐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이 합병설은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에요. 미국의 경제방송 CNBC가 지난 5월달 두 회사가 실제로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를 남겼습니다. 한 유명 분석가 측에서는요. 합병 가능성을 80%에서 90%까지도 높게 보기도 했었고 다만 한 가지만 짚고 가자면은 이 합병이 진짜로 일어날지는 해석이 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두 회사가 따로 있는 게 더 낫다라고 반대하고 있고요. 게다가 두 회사를 합치면은 지금 당장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핵심은 분명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기 회사를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묶으려고 한다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도지코인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바로 이런 지점에서 다들 놓치는 한 가지가 나오죠.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가진 걸 전부 합치고 있다라고 했었고 회사는 통째로 사고 팔 수 있고 다른 회사에 합칠 수도 있습니다. X도 합쳐졌고요. 인공지능 회사도 합쳐졌고요. 테슬라도 합쳐질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모든 합병 이야기 속에서 단 한 가지 절대로 합쳐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도지코인은 특정 회사가 가진 물건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쓰는 일종의 디지털 돈입니다. 주인이 따로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머스크가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도지코인을 사서 자기 회사에 합칠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뜻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오늘 영상의 핵심이 한 방에 풀립니다.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쓸 수는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번 상장에 진짜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결제 사업을 키우고 있죠. SNS인 X 안에서 돈을 주고받는 X머니라는 서비스입니다. 이미 수억 명이 쓰는 이 X 안에서 친구한테 송금하고 물건값을 내는 이런 기능들을 뜻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X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상장한 회사 스페이스 X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전 같았으면은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결제에 붙이는 건 그냥 트윗 한 줄, 가벼운 실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무게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머스크가 엑스머니에 도지코인을 붙인다. 그건 3천조 원짜리 상장 회사의 공식적인 사업이 된다는 거고, 회사의 정식적인 서류에 도지코인이라는 이름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지코인한테는 왜 대단한 일일까요? 도지코인은 그동안 늘 장난스러운 코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식적인 상장 회사의 서류에 이름이 박히는 순간 그 꼬리표가 떨어진다는 거고, 진지한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도지코인의 위상은 이미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미국의 규제 당국은 2026년 3월 도지코인을 정식적인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했고요. 더 이상 그냥 농담거리 밈코인이 아니라는 뜻이고, 이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인데, 일론 머스크는 지금 거대한 돈이 흐르는 길을 만들고 있어요. 수억 명이 쓰는 엑스머니, 전기차 테슬라, 전 세계에 인터넷 쏘는 위성 서비스, 이게 전부 다 하나로 합쳐진다면은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에 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대한 통로를 손에 쥐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통로에 흐를 만한 후보로서 도지코인만큼 깔끔한 게 없습니다. 왜냐면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만약에 머스크가 자기가 만든 코인을 띄웠다면 사람들은 자기 코인값 올리려고 한다면서 손가락질했겠죠. 그런데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의심들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장이 도지코인에게 준 거는 지금 당장 가격이 뛰는 펌핑이 아니라는 거고, 도지코인이 흐를 수 있는 그 길이 처음으로 진짜가 됐다는 사실 그 자체겠죠. 이게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까지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들이 생기죠. 길도 깔렸고 후보도 깔끔하다면 왜 도지코인은 아직도 상승을 안 하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길은 깔렸는데 스위치는 아직까지 꺼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론 머스크의 엑스머니는 2026년 4월 정식적으로 문을 열었고, 코인은 빼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돈들, 그러니까 원화 같은 현금만 주고받게 만들었다는 건데, 도지코인은 여기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코인을 붙이기 전에 법적인 절차부터 꼼꼼히 챙기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 큰 상장 회사가 됐으니까 예전처럼 마음대로 실험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적어도 아직까지 도지코인을 붙이지 않았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면은,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가 된 날, 도지코인은 왜 그렇게 조용했을까요? 지금 시장은 한 가지를 배운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도지코인이 실제로 쓰이는 것,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동안 엑스머니에 도지가 들어갈 거라는 기대감이 여러 번 나왔다가 빗나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시장은 머스크 옆에서 좋은 뉴스가 터지는 거, 이것만으로는 잘 움직이진 않습니다. 진짜로 도지코인이 결제에 붙는다는 발표들, 그 한 방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그럴듯한 그림은 이렇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당분간 회사를 합치고 결제의 길을 넓히는 데 집중을 할 거고, 하지만 도지코인의 그 결제에 붙이는 스위치는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스머니를 일부러 현금만으로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기 때문인 거고, 이 큰 상장 회사가 된 이상 코인을 붙이는 건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당분간 일론 머스크 뉴스에 잠깐 반응을 했다가요, 다시 한번 가라앉는 이런 흐름들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겠고, 이 머스크가 워낙에 예측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스위치를 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증거만 놓고 보시면요, 천천히 간다, 이런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보셔야 될 건 따로 있어요. 이번 내용을 정리를 드리자면은, 이번 상장으로 도지코인이 흐를 수 있는 결제 길은 처음으로 진짜가 됐지만요, 그 길에 도지코인을 흘려보낼 스위치는 아직까지 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부자가 되는 뉴스는 더 이상 예전만큼 도지코인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아니라요, 엑스머니가 코인을 받기 시작했다는 단 한 가지 발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일론 머스크가 과연 그 스위치를 켤 수 있을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쓸 수 있는 후보로만 남게 될지,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 흐름에 대해서 누구도 100% 예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은 상승을 기대하게 만들고
또 내일은 전혀 또 다른 하락에 대한 방향성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달 뒤 시장 이거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1년 뒤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완전히 딴판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단순하게 언젠가 상승하겠지 이런 생각만으로 버티다 보면요, 정작 가장 먼저 지치는 거는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입니다. 예전처럼 무작정 묻어두는 장기 투자만으로 만족감을 얻기에는 지금 시장 환경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고, 오히려 적당한 수익이 나왔을 때 일부라도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이 투자의 재미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만원, 50만원 이런 수익들 결국에는 내 계좌에 남아 있어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역시 도지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요, 이렇게 정보방에서 알트코인과 단기 타점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함께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들도 같은 맥락들입니다. 적절한 수익 실현의 경험이 있어야지만 도지코인도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보유가 가능할 거고, 시장 자체도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도지코인이라는 하나의 나무만 바라보기보다는요, 코인 시장이라는 큰 숲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 거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